서울의 심장부 JK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아찔하게 펼쳐졌지만 그 공간의 진짜 주인인 권지훈에게는 그저 익숙한 배경에 불과했다. 그는 서류에 고정한 시선을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냉기마저 감도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주변 공기는 늘 섭씨 몇 도는 낮은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긴장감을 깨뜨리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그의 새로운 비서 이하율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한 달째였고 여전히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율은 조심스럽게 갓 내린 아메리카노를 들고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향긋한 커피 향이 그의 냉정한 아우라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려는 듯 퍼져나갔다. 권지훈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가락이 만년필을 쥐고 있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빈틈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하율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정해진 위치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다른 서류를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하율의 손과 그의 손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뜨거운 커피가 하얀 서류 위로 쏟아지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일부는 그의 손등 위로 튀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듯했다. 하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이 남자는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JK그룹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 생활은 오늘로 끝장난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율은 거의 울먹이며 허둥지둥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등을 닦으려 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권지훈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굳혔다. 그의 반응은 뜨거운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손등에 번진 커피 얼룩과 그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오래된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율은 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과를 반복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 흉터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잔재가 뜨거운 액체 아래서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복도,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던 자신의 작은 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신음했다. 그 소리에 하율은 더욱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권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나가.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의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홀로 남은 권지훈은 한동안 자신의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이제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을 휘젓는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저 여자의 손이 닿았을 때 이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인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내내 이하율은 좌불안석이었다. 해고 통보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료들은 그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얼음 요새에 불을 지폈으니 살아남기 힘들겠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거의 녹초가 된 상태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율이 사는 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빌라촌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골목이 어둡고 조용하다고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빛은 불길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하율 씨 맞나? 한 남자가 음산하게 물었다. 하율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누군가에게 단단히 밉보인 모양이야. 얌전히 따라오면 다치진 않을 거야. 그들의 말에서 하율은 이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에게 붙잡히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율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남자들의 얼굴을 비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당신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한 명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권지훈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조용하고 위협적이었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남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권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었고 다른 한 명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쓰러진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하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손이 스치는 순간 하율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의 행동에서는 어떠한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런 곳에 살았나? 권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비난의 의도가 없었지만 하율은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율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마치 명령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도록.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의 집에서 지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 회장님 그게 무슨... 그녀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하자 그가 말을 끊었다. 이건 명령이다. 넌 JK 그룹의 직원이고 너의 안전은 회사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저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밝혀낼 때까지 넌 내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하율에게는 거부할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겪은 공포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려왔다.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율은 흘깃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 보였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커피 자국은 지워졌지만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흉터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듯했다. 하율은 그가 왜 자신을 도와줬는지,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다. 그의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드러난 내부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갈했다.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권지훈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짧게 말했다. 2층 오른쪽 끝방을 사용해. 필요한 건 내일 사람을 시켜 가져오도록 하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사라졌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하율은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 넓고 화려하지만 삭막한 공간은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꼭 껴안았다. 재킷에서는 그의 차가운 채취와 함께 아주 희미하고 낯익은 향이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가 알려준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 그녀의 인생은 예고 없이 전혀 다른 궤도에 올라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하율은 낯선 부드러움에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을 감싸는 것은 구름처럼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었고 코끝을 스치는 것은 햇살을 머금은 린넨의 청결한 향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젯밤의 공포와 혼란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최고급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에 머물렀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본 하율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안에는 마치 백화점 쇼룸처럼 수많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었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법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배려는 이런 식이었다. 철저하고 체계적이며 감정의 온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식. 그녀는 어제 입고 온 낡은 옷 대신 그나마 가장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라 입었다. 하지만 값비싼 옷의 부드러운 감촉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율은 조용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거대한 거실은 여전히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주방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였다. 수많은 버튼이 달린 커피 머신과 오븐, 그리고 그녀가 사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조리 기구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율이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중년의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강여사라고 소개하며 이 집의 가사를 총괄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마치 로봇처럼 권지훈의 지시사항을 하율에게 전달했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는 매일 8시에 함께 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 외출은 반드시 경호원과 동행해야 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기계적이었다. 하율은 자신이 감시받는 죄수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잠시 후 권지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하율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다. 강 여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조용히 차려졌다. 식탁 위에는 호텔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권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하율은 이 어색하고 숨 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회장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일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권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 한마디에 하율은 다시 입을 닫았다. 그는 그녀의 감사나 사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연장선일 뿐인 것 같았다. 하율은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는 거대한 황금 세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에는 권지훈과 침묵의 식사를 하고 낮 동안에는 텅 빈 집안을 배회했다. 강 여사는 유령처럼 나타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 하율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려 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오후 하율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적어도 이 집에 신세 지고 있는 만큼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조심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 요리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그녀에게 최첨단 주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였다. 결국 그녀는 작은 사고를 치고 말았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너무 높인 탓에 연기가 피어오르며 갑자기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율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기를 향해 손부채질을 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지훈이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경보 시스템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하율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녁 식사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갔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냄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율은 그가 당장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치진 않았나 하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걱정의 기색이 느껴졌다. 하율이 고개를 젓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엉망이 된 주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냄비를 닦고 조리대를 정리했다. 그 모습은 냉혹한 그룹 회장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율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직접 청소를 하는 걸까? 그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결국 배달 음식을 먹었다.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하율은 그에게서 아주 작은 인간적인 빈틈을 발견한 것 같았고, 권지훈은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침투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권지훈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듯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율은 기둥 뒤에 숨어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 남자에게도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으로 보였다. 권지훈은 하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하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은 어둠을 뚫고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는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 차가운 남자에게는 분명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숨겨진 모습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권지훈 역시 자신의 공간에 들어온 이 서투른 여자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문들이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지훈은 더 이상 이하율을 집에만 가둬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인들의 배후를 찾는 동안 그녀를 시야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정상 출근하도록. 하율은 놀랐지만 이내 안도했다. 숨막히는 펜트하우스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권지훈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서실로 향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밝혔다. 직원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그녀의 등 뒤를 쳤다. 저 여자 아니야. 회장님 차 타고 출근했다던데. 며칠 무단결근했는데도 멀쩡한 걸 보니 보통 관계가 아닌 게 분명해. 하율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책상 위는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컴퓨터를 켰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손가락이 떨려왔다.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외면하고 자리를 떴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JK그룹의 전무이사 최민준이었다. 그는 권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권지훈이 이하율이라는 이름 모를 비서를 자신의 차에 태워 출근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비웃음을 흘렸다. 얼음 요새라 불리던 권지훈에게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는 확신했다. 최민주는 권지훈의 완벽주의와 냉철함을 증오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한 수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권지훈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도 약점이 생긴 것이다. 최민주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출했다. 이하율 비서에 대해 알아봐. 가족 관계, 친구 재정 상태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하율을 이용해 권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권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으로부터 은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지난번 괴한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동네 양아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좌로 최근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최민준 전무가 관리하는 자회사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권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역시 최민준이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증거가 불충분해 섣불리 움직이면 꼬리를 자를 거다. 계속 감시해. 최민준이 이하율에게 접근하려 할 테니 그 주변을 예의주시하도록. 그는 최민준이 하율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는 그 착각을 역이용하여 최민준의 숨통을 끊을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보고가 끝나고 권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메모지에 닿았다. 오늘 아침 하율이 조심스럽게 놓고 간 것이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아침 식사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별 모양의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별 모양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나던 어두운 복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손등에 똑같은 별 모양을 그려주며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이던 어린 자신의 모습.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완전해서 그는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이 이유 없이 저리 태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하율은 비서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참석했다. 최민준은 회의 내내 교묘하게 권지훈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고 몇몇 이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권지훈을 압박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율은 권지훈이 어떻게 대응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권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데이터와 논리로 최민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의 모든 말을 꿰뚫어보는 그랜드마스터처럼 상대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최민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결국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하율은 복잡한 심경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압도적인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최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비서 고생이 많군. 회장님 모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율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닙니다, 전무님. 그녀가 짧게 대답하자 최민준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권 회장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이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그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거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하율은 그의 손이 닿았던 어깨를 자신도 모르게 문질렀다. 불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최민준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수룩한 이하율이 아니었다. 권지훈의 곁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위험한 세상의 이면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 누구의 약점도 되지 않겠다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차가운 남자를 돕겠다고. 그녀의 눈빛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다. 최민준과의 불쾌한 만남 이후 이하율의 내면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그저 운 나쁜 희생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권지훈의 차가운 세상에 발을 들인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무실의 따가운 시선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면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응시하며 상대방이 먼저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저항이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CCTV를 통해 그녀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최민준의 교묘한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묵묵히 확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생긴 부채감과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서투르지만 꿋꿋한 모습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것은 점차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보안 팀장에게서 하율의 낡은 빌라에 남아있던 개인 물품들을 건네받았다. 만일을 대비해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는 무심코 상자를 닫으려다 구석에 끼어있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친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스케치북의 첫 장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작은 별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에도 어김없이 별이 그려져 있었다. 건물 구석에 숨어있는 별, 밤하늘에 떠있는 별, 아이의 손등 위에 그려진 별. 마지막 장에는 낮고 달아빠진 종이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 커다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지켜주는 별. 그 순간 권지훈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안개가 한순간에 걷혔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오래전 그가 세상에 버려져 보내졌던 보육원. 그곳에서 늘 혼자 울고 있던 작고 약한 여자아이.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그는 항상 아이의 손등에 별을 그려주며 약속했다. 이 별이 널 지켜줄 거라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하율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이 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과거의 유일한 온기가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이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민준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비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 그 과거의 흔적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최민준은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정보팀의 내부 조력자를 이용해 JK그룹의 신제품 개발 관련 기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조작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마치 이하율이 범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꾸몄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경쟁사로 발송된 것처럼 보이는 위조된 이메일 기록을 심었고,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몰래 넣어두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보안팀이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곧 이하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보안팀에 이끌려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에는 권지훈과 최민준,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비서가 이런 엄청난 배신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이메일 기록, 입금 내역, 그리고 사물함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함정이어서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권지훈에게 쏠렸다. 그들은 권지훈이 자신의 원칙대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하율을 해고하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얼음 요새 권지훈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최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권지훈이 자신의 손으로 아끼는 장난감을 부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권지훈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본 뒤 떨고 있는 하율을 한 번, 그리고 의기양양한 최민준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오늘부로 인사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이하율 비서를 오늘부로 내 직속 개인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다른 임원들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권지훈은 당황한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진범이 밝혀질 때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이하율 보좌관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직접 감시하겠습니다. 그녀의 모든 통신과 외부 접촉은 나의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최민준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내가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댄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차가운 경고였다. 동시에 그것은 이하율을 향한 가장 확실한 보호의 약속이었다. 세상이 모두 너를 범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하율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뜨거운 불꽃을 발견했다. 권지훈의 폭탄 선언이 남기고 간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한 증거와 논리로 이하율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권지훈이 그녀를 내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지훈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권지훈은 굳어있는 이하율에게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자신의 집무실을 가리켰다. 하율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무거운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그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해고당하지 않았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책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째서? 그녀의 질문에 권지훈은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에 기대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율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자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범인처럼 보이게 내버려 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말을 이었다. 이건 기회다. 최민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는 집무실 한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다. 안쪽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비밀 작전실이었다. 박 팀장이라 불리는 신뢰하는 보안 팀장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훈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하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준을 잡기 위해 더 큰 미끼를 던질 생각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하율 그녀 자신이었다. 권지훈은 최민준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하율에게 다시 접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하율이 마치 배신감과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최민준에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작전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가장 가까이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짓 고급 정보를 최민준에게 흘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네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 권지훈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율은 숨을 삼켰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정말로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히고 최민준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몰랐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읽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점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최민준이 가장 탐낼 만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다. JK그룹이 동남아시아의 신생 바이오 기업에 거액의 비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였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최민준이 권지훈을 공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보호는 더 이상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다 조는 하율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말없이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하율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작전 회의를 하는 그의 날카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늦은 밤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감은 그의 책상 위에 그녀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권지훈은 잠에서 깨어 메모를 발견하고는 잠시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로부터의 순수한 관심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아군이자 파트너가 되어갔다. 일과 사적인 감정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버렸다.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드디어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 왔다. 하율은 박 팀장에게서 받은 초소형 도청 장치를 옷깃에 숨겼다. 그녀는 일부러 회사 복도에서 최민준과 마주쳤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다. 예상대로 최민준은 그날 오후 그녀에게 은밀하게 연락해왔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최민주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 비서 많이 놀랐겠지. 회장님이 널 방패막이로 삼을 줄은 몰랐군. 그는 동정심을 자아내며 교묘하게 권지훈을 비난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회장님의 신뢰를 얻은 김에 그의 움직임을 나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넌 안전해질 거고 충분한 보상도 받게 될 거야. 하율은 연습한 대로 손을 떨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거짓 정보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회장님께서 요즘 동남아시아 바이오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보고 계세요. 아주 위험한 투자라고들 하던데.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미끼를 문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서는 권지훈과 박 팀장이 레스토랑에서 전송되는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권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특히 그가 하율의 손등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는 곧 최민준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오리 바이스,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연회장은 화려한 빛과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과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평소와 달리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이하율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권지훈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그 체온은 그녀에게 조용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끼가 아니라 사냥꾼의 곁을 지키는 파트너였다. 최민주는 무리의 중심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며칠간 이하율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들은 그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권지훈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위험천만한 비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를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연회장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지만 저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권지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가 믿었던 권지훈 회장은 우리 모두를 속이고 그룹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최민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투자 계획서와 비밀 계약서, 그리고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권 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동남아의 정체불명 바이오 기업에 비밀리에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가 실패할 경우 JK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권지훈에게 쏠렸다. 몇몇 이사들은 배신감에 찬 눈빛을 보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권지훈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권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하지만 권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최민준을 향해 박수를 쳤다. 그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는 하율의 허리를 감쌌던 손을 놓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최민준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최민준 전무의 열정적인 연극 잘 보았습니다. 권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각본이 형편없군요. 그는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그 순간 최민준이 띄워놓았던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최민준과 이하율이 만났던 레스토랑의 개인실 영상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하율에게 권지훈을 배신하라고 회유하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권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최 전무가 말한 비밀 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쥐를 잡기 위해 제가 직접 놓은 덫이었을 뿐입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최민준이 수년에 걸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 낱낱이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 비밀 장부 내부 공모자와의 통화 녹음까지.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하율을 공격했던 괴한들의 사진과 그들의 계좌로 최민준의 측근을 통해 돈이 입금된 기록이었다. 산업 스파이 행위, 공금, 횡령 폭행 교사. 이것이 최민준 전무의 진짜 얼굴입니다. 권지훈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민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연 회장의 소란 속에 힘없이 묻혔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와 그에게 다가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권지훈과 이하율에게 몰려들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하율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단단히 안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스러운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하율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듯 안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그가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권지훈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너를 위험에 빠뜨려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자신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스케치북을 펼치자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릴 적 그렸던 수많은 별들이 담겨 있었다. 보육원에서 늘 혼자 울던 아이가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항상 손등에 별을 그려주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이. 하율의 호흡이 멎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흉터와 스케치북,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서 막아주던 말은 소년, 소독약 냄새가 나던 복도,
그리고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차가운 총재님이 바로 그때의 그 소년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의 무게감 있는 교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을 때 하율은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고 느꼈다. 차갑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검은색과 회색의 인테리어는 이제 안정감 있는 배경처럼 보였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보석처럼 반짝였다. 권지훈은 그녀를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는 맞은편에 앉는 대신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가 아닌 서툴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보육원을 나온 뒤 나는 필사적으로 과거를 지웠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은 나에게 약점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를 완벽하게 숨겨야만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 이유를 알 수 없었지. 그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유일한 온기에 대한 미련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하율의 손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널 내 곁에 두면서 너의 서투른 행동 하나하나가 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면서 깨달았다. 내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텅 빈 집에서 사람 사는 온기를 느꼈다. 네가 남겨둔 메모를 보았을 때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순수한 걱정을 받았다. 넌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이자 내가 꿈꾸고 싶은 미래가 되어버렸다. 하율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그리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힘들 때마다 떠올렸던 자신을 지켜주던 별의 기억. 그 기억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의 이 남자였다.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얼굴도 이름도 희미했지만 저를 지켜주던 따뜻한 손과 별 모양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차갑고 무섭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그저 두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눈빛을 통해 오고 갔다. 마침내 권지훈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라고 불러줘. 어릴 적 네가 나를 불렀던 것처럼. 그 말에 하율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서툴게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지훈 씨.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얼굴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가슴 시리게 아름다웠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열정적이거나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영혼의 조심스러운 확인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위로였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몇 주가 지났다. 최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JK그룹은 권지훈의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거쳤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권지훈의 리더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건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얼음 요새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냉철함 속에 인간적인 깊이를 갖춘 진정한 리더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이하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실수투성이인 비서가 아니었다. 개인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함 아래 그녀는 자신감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의 섬세함과 따뜻함은 권지훈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룹 내에 새로운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어느 맑은 아침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고소한 커피 향과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다. 하율이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권지훈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대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좋은 아침.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하율은 그의 품에 기대며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뒤를 돌아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이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으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이전의 숨 막히는 침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 넘실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집안 가득 쏟아져 들어오며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도 화려한 새장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권지훈이 하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굳건하게 맞잡은 두 손처럼 그들의 미래는 이제 영원히 함께일 것이었다.